여러분 안녕하세요. 종교철학 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원래 오늘 학교에서 수업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짐에 따라 우리가 개학을 못하고 계속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제가 이 PPT를 통해서 수업의 내용을 여러분께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시간은 팀즈를 통해서 실시간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주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오리엔테이션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잘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종교 철학이라는 과목에 관해서 제가 잠깐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이 종교 철학은 종교와 종교적 신앙 및 그 대상에 대한 문제들을 철학적으로 논의하고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과목에서는 이제 종교 철학의 개념을 이해한 후 종교 철학의 주요 주제인 현대 무신론의 문제를 주요 학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또한 이런 다양한 논의들을 신학적 사유와 목회적 실천에 적용해 보고로써 신학도로서 신학 형성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의 목표를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종교 철학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한다. 둘째, 현대 무신론의 문제를 주요 학자들을 통해서 이해한다. 세 번째, 종교 철학의 통찰을 신학적 목회적으로 적용한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목회 현장으로 나갈 텐데요. 그 목회 현장에서도 목회자로서 이런 종교 철학적인 그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종교 철학을 배우는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철학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철학적인 그 어떤 배경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제가 종교 철학의 개념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철학의 기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꼭 여러분들이 철학 과목을 꼭 수강하기를 바랍니다. 철학은 이제 학문의 가장 중요한 그 분야로서 학문의 근본이라고 그러거든요. 특히 인문학 중에서는 이 철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철학 개론에 해당되는 과목을 추후에라도 꼭 여러분 수강을 해서 종교 철학 시간에 다 배우지 못한 그런 철학적인 지식을 그런 과목들을 통해서 습득하기 바랍니다. 본 과목은 강의, 그룹 발표, 토론, 현장 전문가 초청 특강, 독서 보고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상황 때문에 우리가 특강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좋은 특강이 실시될 경우에 그에 대해서 따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본 교과목에서 중요한 게 이제 그룹 발표입니다. 교과서의 해당 부분을 연구해서 그룹별로 발표를 할 겁니다. 우리들이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든 아니면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지속하든 관계없이 그룹별로 나눠서 3명씩 아마 나눌 것 같은데요. 3명씩 나누어서 교과서가 10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한 단원씩 맡아서 이 PPT 발표, PPT로 만들어서 하는 발표를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이 본 과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자꾸 발표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강의만 들으면 제대로 어떤 지식을 쌓을 수가 없어요. 직접 내가 책을 읽고 요약을 하고 이해를 해서 그걸 발표를 해야지 비로소 내 지식이 됩니다. 또 그 발표를 통해서
또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평도 해주고 여러 가지 조언도 해줌으로써 좀 더 확실한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철학과 신학이라는 소논문을 읽고 독서 보고서 A4 용지 2매 정도로 제출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철학과 신학이라는 소논문이 있는데요. 그 논문은 제가 사이버 캠퍼스 종교철학 그 안에 보면 이제 자료 공유란이 있어요. 거기에 이미 제가 PDF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이 이 논문을 충분히 잘 읽고 여러 번 읽고 거기에 대해서 독서 보고서를 꼭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은 중간고사 주간 다음 주까지인데 제가 추후에 다시 자세히 공지를 하겠습니다. 본 과목은 중간고사 35%, 기말고사 40%, 출석 10%, 발표 10%, 독서 보고서 5%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본 과목의 교과서는 제가 쓴 신을 묻는다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이 출판되기 전에 이미 이 책의 초고를 가지고 이 종교 철학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수업을 하면서 이 교과서를 만들게 되었고 작년 전반기 때 작년 4월에 이 책이 기독교 서회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책을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자유롭게 구입을 하면 돼요. 교과서가 없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교과서가 없으면 제대로 이 과목을 수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교과서를 꼭 각자 알아서 구입을 하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종교 철학의 개념을 공부하기 전에 철학이란 무엇인가, 철학의 기본 개념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종교 철학, 종교란 말과 철학이란 말이 이렇게 같이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철학이 여기에 붙었기 때문에 철학이 뭔가라고 여러분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철학적인 배경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데 대부분이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철학에 관한 과목을 미리 수강을 해서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잠깐 간단하게나마 이 철학의 기본 개념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흔히 철학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보통 어려운 것, 골치 아픈 것, 나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멀리 나하고 무관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춘기 때나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 같은 청년기 때 문득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있죠. 내 인생이란 무엇인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친구와 밤을 새워 토론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책을 사서 읽어보기도 합니다. 그런 때가 가끔 있죠. 그러다가 또 생활 속에 빠져서 이런 심각한 고민을 그쳐버리고 또 이런 고민들을 이제 망각한 채 그냥 생활 속에서 살아가긴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의미라든가 철학이라는 이런 이런 단어들이 나하고 전혀 무관한 것처럼 생활에 나옵니다. 생활에 빠져버렸을 때 이렇게 철학과 우리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철학을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겁니다. 대부분이 이제 철학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학하면 특별한 때나 이렇게 우리들이 하는 것이다. 보통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철학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생활 속에서 빠져 살아감으로써 철학과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이게 철학이라는 게 우리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철학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철학이라고 하면 무조건 고민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무조건 하늘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 역시 이제 철학을 잘못 이해하는 대표적인 이해입니다. 여러분, 그 철학이란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우리의 생활은 철학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의식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우리들의 모든 생활 속에 철학이 다 관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성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좀이라도 생각을 한다. 그러면 다 그런 것들이 철학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는 무슨 뜻입니까? 부분만을 보아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면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중요한 말이죠.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체험 속에서 우러나온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전체를 보라라는 그런 말이죠.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면을 파악하라. 이런 말은 수많은 사람들의 체험을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나침반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커다란 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물을 보는 경우 부분만을 볼 때는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파악하라. 바로 이런 말 역시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철학적인 사고의 대표적인 예이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유명한 논쟁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닭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알이 먼저입니까? 닭은 어디서 나왔어요? 알에서 나왔죠? 네. 그럼 알은 어디서 나왔어요? 닭에서 나왔잖아요. 과연 뭐가 먼저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인 것 같고 또 어찌 보면 알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이렇게 다투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거를 생물 진화라는 관점에서 전체적인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쉽게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닭이나 알이나 모두 생물 진화의 어떤 단계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생물이라는 커다란 관점에서 보면 답은 간단히 나오는데 먼저 알이라는 것, 알이 닭보다 더 단세포잖아요. 더 작은 거잖아요. 작은 거에서 점점 복잡하고 큰 것으로 이렇게 진화 발전되었기 때문에 먼저 알이라고 불리는 것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알을 낳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그 아래에서 생겨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닭이 생겨났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이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번 체계적으로 생각해 보면 쉽게 알이 먼저다라고 쉽게 이제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닭과 알을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을 생각하면 닭의 알이라는 식으로 스스로 좁게 한정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답이 나오지 않는 거죠. 파리도 알에서 생겨나고 물고기도 알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커다란 눈으로 파악한다면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이 먼저라는 것이 올바른 답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우리들이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철학적 사고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체험 속에는 많은 철학적 진리가 단편적이나마 번뜩이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런 철학적 사고를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의미나 인식을 좀 더 깊이 파악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철학의 기능이죠. 철학은 우리가 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철학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철학은 여기서 주로 이제 서양 철학의 전통에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물론 동양 철학 쪽에서 또 아주 위대한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서양 철학 쪽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 철학의 어떤 아버지다 라고 하면 누구를 여러분 들 수 있습니까? 소크라테스죠? 네. 소크라테스. 그러면 뭐 소크라테스의 글을 읽지 않았더라도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은 다 들어봤죠? 네. 철학하는 사람의 모범, 표본이 바로 소크라테스고 서양 철학의 시조다. 철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소크라테스 이전에 기원전 BC 기원전 시대에 여러 가지 자연 철학자들이 물론 있긴 있었지만 어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철학을 논하기 시작한 사람은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철학의 아버지다, 시조다, 서양 철학에서 그렇죠. 라고 이제 부른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늘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꼬집고 그 말을 캐묻고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탐색했습니다. 이게 이제 서양 철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분석 철학의 방법이죠.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 언제나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상식은 늘 한계가 있고 결함이 있습니다. 이 상식적인 신념의 체계를 신랄하게 파헤치고 비판해서 정말 그것이 올바른 신념인지 아니면 잘못된 신념인지를 파헤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아테네에서 활동했잖아요. 아테네라는 말을 항상 쏘고 괴롭히는 쇠파리로 자신을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었지만 아테네 위정자들의 눈에 벗어나서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형형에 처해졌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그 형을 받아들여서 이제 죽었는데요. 물론 자신의 죽음의 정당성을 죽음으로써 이제 보여준 거죠. 그 제자 플라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로서 정치가가 되려다 소크라테스를 만나 철학자가 되었고 소크라테스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글로 기록하는 사람이 플라톤이고 또 여러분 플라톤을 통해서 서양의 이제 철학 학교 아카데미아 그게 이제 서구 문명에서 대학의 그런 어떤 기원인데요. 그걸 세운 사람이 바로 또 플라톤이고 플라톤은 또 우리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바로 아퀴나스가 아니라 누구예요? 어거스틴이라는 훌륭한 고대 신학자가 바로 이 플라톤 주의를 받아들여서 신학을 정립했고 또 나중에 13세기에는 아퀴나스라는 신학자 역시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받아들여서 신학을 집대성했죠.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 신학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신학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립하는데 바로 그런 기본 틀을 이제 철학이 제시해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소크라테스에 대한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사진은 아니죠. 이렇게 그린 건데 왜냐면 당시에 사진기 없었으니까 직접 보고 찍은 사진이 없기 때문에 묘사한 그림들이 이제 다양한데 기원 전 사람입니다.
470년에 399년 소크라테스. 또 이렇게 그린 데도 있어요.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에서 조금 이렇게 퉁퉁하게 그렸는데 소크라테스가 어떤 사람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약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르죠. 여기는 또 아테네 신전 앞에서 가르치는 소크라테스. 늘 사람들을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상식적인 신념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들의 스스로 무지함을 알라라고 이제 끊임없이 가르쳤던 사람이죠. 소크라테스. 무지의 지,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이거는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늘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해서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데 그거는 너 자신 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 무지함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지함을 깨달은 거죠. 사실 무지함을 안다는 것, 내가 무지함을 안다는 것에서 참다운 알미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지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알미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알미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갖고 있는 상식적인 그런 신념이나 관념이 잘못되다라는 것을 내가 먼저 알 때 새로운 지식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철학이란 것은 소크라테스에 비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건데 있는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건 상식적인 세계에서만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상식이 항상 100% 옳지는 않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상식을 때에 따라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상식이 어긋나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어떤 첫 번째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파악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파헤치고 쪼개고 파고 들어와서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철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깊이 생각한다, 꿰뚫어 본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철학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데 왜?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 호모사피엔스라고 그러잖아. 인간에는 이성이 있어요. 이성이기 때문에 이 이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철학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생각을 또다시 생각해보는 데서 철학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심사숙고, 또다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반성이나 성찰, 또 분석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이성 활동에서 나는 거거든요. 이 이성 활동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학은 명료하게 또는 앞뒤가 맞게 생각하려고 하는 아주 고집스러운 노력이다. 명료, 흐리멍텅하고 모호한 게 아니라 어떤 개념이나 그런 어떤 신념을 명료하게 만들고 앞뒤가 맞게 생각하는 것. 논리 정연하는 논리가 있다는 얘기죠. 논리. 앞뒤가 맞게 생각하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노력.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꾸 철학적인 사역을 또 하고 자꾸 반복해서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거죠. 철학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은 이성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무엇, 경험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다 철학의 내용이고 그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분석해보고 하는 그런 작업이 철학이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또 경험하는 세계에도 합리적인 구조가 있다는 것. 이것이 철학의 어떤 뭐랄까 근거요, 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계 역시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 세계의 합리성이라는 요청을 전제로 할 때만이 철학이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세상 만사가 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예외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철학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합리성은 어디서 오냐? 우리 이성인데 로고스가 오죠. 로고스는 그리스어, 헬라어로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로고스를 말씀으로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언어, 말하는 능력도 로고스고 여기서는 이제 이성입니다. 이성,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성이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우주의 궁극적인 존재, 신과 같은 존재를 표현할 때도 로고스란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성이에요.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모든 것이 산산이 흩어져 있는 상태로부터 주워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명료하게, 그다음에 논리 정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합리성이고, 이런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철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겁니다. 자, 로고스와 반대되는 대립되는 단어가 있어요. 뮤토스죠. 영어로는 미스라고 하는데 신화적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로고스는 과학적이고 철학적 사고방식을 의미하는데 뮤토스와 로고스는 이제 서로 대립되는 그런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뮤토스, 신화라는 것은 뭐예요? 사물의 기원을 추적함으로써 어째서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하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신화 안에는 초자연적 시간, 자연적인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이 초자연적 시간은 현재, 과거, 미래가 그 안에서 공존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서로. 초자연적인 조상이 수시로 현재로 와서 내가 조상을 만나기도 하고, 현재 공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초자연적이라는 거고, 초월적 시간, 자연적 시간은 틀립니다. 이런 것 등에서 사물의 기원, 우주의 기원을 이제 찾고자 하는 거고. 그래서 신화를 낭송한다든지, 의식을 수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는 9세기 때 신화의 그 중요성을 시로 노래를 했고, 또 헤시오도스 10세기 때 이 사람 역시 영웅담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고대 신화에 근거했어요. 굉장히 신화가 지금도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신화는 뭘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라 이런 독특한 양식 속에서 사물의 기원을 추적하고 이성을 초월했어요. 이성적인 사고를 초월하는 것이 바로 신화인데 반면에 로고스를 중심으로 한 이성적 사고방식은 신화적 사고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추구하고 바로 소크라테스 이후로 이런 로고스 중심의 어떤 이성적인 사회방식, 철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그 이전에는 주로 이제 신화적인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신화적인 사고방식에 주로 사람들이 이제 몰입되어 있었지만 소크라테스 이후로는 이성적인 사고방식이 발전하면서 이제 철학의 시대가 접어든 거죠.
자, 철학의 어원은 무엇입니까? 철학은 영어로 필라소피, 필로조피도 독일어 그렇고 이 단어들은 다 이제 그리스 헬라에서 비롯됐는데요. 필레인 사랑, 필로스 사랑이나 나가잖아요. 필레인 사랑한다. 지혜는 소피아,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철학하는 자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죠. 철학은 정확히 말하면 애지학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철학, 밝을 철, 그 다음에 배우락인데 어떤 밝음을 배우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다른 식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일본을 통해서 이 번역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자 번역어가 들어와서 그대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제 잘못된 번역이죠. 네. 원래는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이것이 바로 철학의 원 뜻입니다. 그렇다면 소피아란 지혜는 지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사람이지는 않습니다.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지식만 많이 쌓은 그러면서 지혜는 전혀 갖추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지식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삶을 통해서 많은 이 지혜를 터득한 사람도 있잖아요. 연륜이 오래된 노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차이가 나는데 지혜는 지식을 능가하는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겉을 뚫고 들어가서 속을 들여다보는 일을 하는 거고 올바른 관점을 지니는 것,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균형을 취하여 알맞은 곳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차원의 지혜를 철학은 추구하는 것입니다. 5대 철학자 중에 디오게네스는 늘 나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다닌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낮에는 뭐 해가 뜨니까 대낮 화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등불을 밝히면서 곳곳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한 말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다닌다. 라는 유명한 말이었어요. 이게 상징적인 말인데 그만큼 이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이 지혜, 철학자이기 때문에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평생 동안 추구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되잖아요. 네, 굉장히 유명한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찾아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소크라테스, 철학의 시절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법정에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신탁, 하늘로부터 그런 어떤 목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그 지혜로운 사람의 정체가 뭐냐? 자신의 무지를 깨달은 사람이다. 무지의 지를 깨달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깨달음에서 우러나와서 사람들에게 외친 그 외침이 뭐였냐?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너 자신의 무지함을 알라. 이것은 지혜를 통해 가능한 거고 이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철학이라는 겁니다. 철학하는 일은 또한 가치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합니다. 우리들이 수많은 가치들이 있잖아요. 선하다, 아름답다, 정의, 뭐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그 본질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철학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또 철학에서 필로스라는 사랑이라는 단어잖아요. 지혜를 사랑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혜를 추구하는 일은 사랑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단어에 필레인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는 뭘 뜻해요? 흔히 이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을 에로스라고 이제 표현하거든요.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제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사랑을 하죠. 서로에게 반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정열적인 자기 헌신, 포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뭐 영원히 사랑한다.
우주보다도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떤 자기 헌신적인 그런 자세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제 에로스라는 그런 사랑의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한다,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지혜를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철학은 홍역을 치르는 것과 같다. 홍역에 걸린 사람은 이미 전염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열정적인 상태에서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이제 철학이라는 뜻입니다. 철학은 우리가 갖는 경험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가를 살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의미있고 보람있는 삶은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토대로 끊임없이 이런 질문에 답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참된 가치 체계를 수립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또 철학은 세계와 인생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노력,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논리적이며 통일적인 관점을 얻기까지 계속적으로 탐구하고 탐문하는 것이 바로 또한 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철학적인 삶이야말로 정말 인간적인 삶이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들이 최대한 우리들이 노력해야 될 그런 노력이 바로 이런 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어떤 학문을 하든 바로 철학은 그 근본의 어떤 뭐랄까 근본 어떤 골격 어떤 근본 원리로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철학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식론인데, 인식 또 지식론이라고 하는데, 지식은 무엇이며 의견과 어떻게 다른가?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확실성을 필요로 하는가? 지식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내가 가진 지식은 참인가 거짓인가? 아니면 단순한 의견으로 만족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지식에 도달하는가? 이런 물음을 가지고 탐구하는 것이 인식론이라는 분야입니다. 두 번째로 존재론은 존재에 관한 이론이고 또 형이상학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어떤 것이 실제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존재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들이 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외관과 실제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여러 중요한 질문들을 다루는 것이 이제 존재론이고 논리학. 논리학은 어떤 형식의 논증이 타당한가를 알고자 하는 것이 논리학입니다. 논증 결과의 진리성이나 논증의 당연한 부분들은 반영하지 않고 그 논증의 형식이 타당한가를 보는 것이 논리학이죠. 예를 들어서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것이 3단 논법인데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모든 인간이 죽으면 소크라테스도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되잖아요. 이런 어떤 논리 형식이 타당한가를 보는 게 논리학입니다. 그 논리학은 우리들이 사고를 이렇게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학문인데요. 사고를 우리들이 논리적으로 한다. 비논리적으로 비논리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고 상당히 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논리학이 굉장히 중요한 철학의 분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윤리학 또는 도덕 철학이라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이제 선한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를 속박하는 도덕적 의미와 책임 같은 것들은 존재하는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어떤 것이 존재하는가? 어떤 도덕적 주장이 다른 것보다 더 나은 것인가? 모두 똑같은 것인가? 가치는 절대적인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상대적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물음들을 다루는 것이 윤리학입니다. 윤리란 것은 사실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윤리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짐으로써 바람직한 윤리, 타당한 윤리를 정립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제 윤리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치 철학 또는 사회 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국가의 합법적인 권위에 관해서 논의를 한다든지 정의 같은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묻는다든지
그래서 유명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유명한 책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소개돼서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팔리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정치 및 사회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지금 체제는 민주주의 체제잖아요. 이 민주주의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우리들이 지금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을 뽑고 지자체 단체장들을 뽑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 역시 바로 정치 철학에 속하는 겁니다. 이 민주주의 체제는 그러면 독재주의 정권이라든지 전제주의 정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독재주의나 전제주의 그 체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바로 정치 철학 내지 사회 철학입니다. 정부의 이념은 이성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주권은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것이 우리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타당한 것인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정당화되니까 우리들이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고 민주주의라고 우리들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모든 정부는 비이성적인가. 인간은 어떤 정치적인 의무나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가. 우리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누리는 많은 자유가 있지만 또 그 자유에 따른 책임과 지켜야 될 의무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들이 판단을 하고 규정할 것인가. 어떤 조건 하에서 그렇게 할 것인가. 천부적인 사회 권리 같은 것이 존재하는가. 대표적인 게 인권이죠. 인권.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고귀한 존재로 존엄한 존재로 태어났다. 라는 게 인권선언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권리를 형벌의 한 형태로서 정당하게 박탈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사형제 문제라든지 존엄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정치 및 사회 철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미학적 대상과 미학적 판단의 본성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미학, 아름다움이라는 뜻인데요. 아름다움에 대한 학문이죠. 미학적 판단의 주요 구성 부분은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움 가치를 내세울 때는 상대적인 추함이라든지 그런 상대적인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이라는 가치가 판단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엄함, 추함, 익살스러움 여러 가지 이런 가치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가치들을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미학인데 미학은 예술 철학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미학은 특별히 18세기 중여 철학자 알렉산더 바움가르텐이 그리스어로 감각작용이란 뜻의 미학, 에스테틱스 영어로 이렇게 쓰는데요. 이런 단어를 만들어내서 이제 시작됐다고 그래요. 물론 그 기원을 기원전사세기 플라톤에게까지 그 기원을 찾고 있는 중요한 철학의 한 분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철학의 두 분야에 관해서 이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철학이 무엇이고 철학의 그 개념, 뜻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철학은 어떻게 그 철학을 하는가, 철학의 그런 어떤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크게 사변 철학과 분석 철학, 또는 분석 철학과 사변 철학의 두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도 서양 철학의 가장 큰 흐름을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석 철학이라는 것은 비판 철학이라고도 말을 하고, 이 뜻은 개념을 분석하거나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뜻을 명료화하는 것, 명확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 타당한가, 신빙성이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분석 철학의 그 어떤 내용인데요. 물론 그 기원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이런 철학이 분석 철학이 발전되어 왔고 지금도 서양 철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종교 철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개념들을 종교적인 주제들을 살펴볼 텐데 그런 주제나 개념을 판단하고 명료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론은 바로 분석 철학입니다. 분석 철학이 가장 많이 명료하게 정확하게 예리하게 사용되는 분야는 또 언어 철학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들을 개념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잖아요. 또 강의를 할 때도 사용하고 특별히 목회자님들 설교할 때 많은 언어를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말이 정말 올바른 말이냐, 올바른 개념이냐, 뜻이 명료하냐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분석 철학이라는 거죠. 논리 실증주의,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입증할 수 있느냐, 또 여러 가지 이제 분석적 명제와 종합적 명제 이런 것들로 이렇게 분석적 명제란 것은 이제 주어에 이미 수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다. 총각이란 말 안에 이미 결혼하지 않은 남자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따로 분석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건 분석적 명제입니다. 너무 우리들 상식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말들이 대부분 분석적 명제고 종합적 명제는 직접 우리들이 판단을 해보고 가서 경험을 해봐야지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종합적 명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비가 오면 땅이 질다. 오늘은 비가 내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땅이 질게 되죠. 요즘 무슨 콘크리트로 다 포장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 많지 않은데 옛날 시골길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실제로 땅이 질게 될지 안 질게 될지는 가서 어떻게 돼요? 직접 경험을 해보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드러나겠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종합적 명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김 씨는 키가 173cm다. 그 다음에 이 씨는 키가 160cm다. 어떻게 알아야 돼요? 가서 직접 재봐야지 하는 거죠. 이건 어떤 경험이 어떤 매개가 됐을 때 우리들이 참가 거치에서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종합적 명제예요. 이런 것들은 뭘 얘기하냐면 단순히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을 그대로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시 분석적 명제, 종합적 명제를 이렇게 분석해 보는 겁니다. 분석해서 이 내가 말했던 진술문의 종류가 뭐고 그것이 참가 거짓이 어떻게 우리가 입증이 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좀 더 논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 분석해 보는 것 이것이 분석 철학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변 철학 또는 종합 철학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철학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세계에 관해서 인생의 본성과 운명에 관해서 보다 큰 그림,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에요. 이른바 이제 종교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사변 철학, 종합 철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대체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주 저 멀리에 계신 분으로 보잖아요. 그랬을 때 그곳에 어떻게 계시는지 우리가 정확히 입증할 수는 없지만 큰 그림을 통해서 또 상상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 그거를 기도 속에서 영상 속에서 체험했다고도 하고 그런 큰 그림이 나오잖아요. 큰 그림이 우리의 사변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분석할 수 없는 거죠. 특히 종교적인 그런 여러 가지 차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런 측면의 방법도 철학에서 중요하게 이렇게 중요한 하나의 방법으로 간주하는데
이것을 사변철학 또는 종합철학, 주로 종교 쪽에 해당되는 그런 방법론들입니다. 자, 사변철학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면요. 사변철학은 분석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구성하고 윤곽을 그리는 태도, 또 그림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부분적 요소를 조화 있게 묶어서 통일된 상을 그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사변철학의 태도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인생관과 세계관을 이렇게 우리들이 형성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논리가 아니라 직관, 직관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인도 철학이나 불교 철학에서는 이제 이런 사변 철학의 방법을 따르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궁극적 실제란 것, 어떤 우주의 가장 궁극적인 실제는 이상이나 분별적 지식이 아니라 지혜, 프라주나라는 지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지혜가 직관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직관으로 얻어진 지식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종합적이고 어떤 통일적인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르고송이라는 학자 역시 이 직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형이상학 개론에서 이제 직관의 방법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3월을 아는 방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대상 주위를 돌면서 아는 길, 이건 상대적인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그 대상 안으로 들어가서 아는 길, 이건 절대적인 지식이라고 이 사람 표현했는데, 직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직관은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 있는 거거든요. 사변 철학에서 강조하는 방법이 바로 직관이라는 겁니다. 직관이라는 것은 지적 동정 한자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한 대상 안에 자신을 들여놓고 대상의 독특한 것과 합치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직관이다라고 베르고송은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사변 철학의 방법입니다. 자,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경기 구경을 이렇게 경기가 이제 큰 경기장에서 열리는데 세 가지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경기 구경 관람객이 있고, 두 번째는 경기장 안에서 운동하는 이가 있고, 또 세 번째는 먹을 것을 파는 장사꾼이 있다는 겁니다. 경기 구경 관람객, 운동하는 이, 먹을 것을 파는 장사꾼, 세 부류가 있는데, 여기서 운동 경기를 누가 제일 잘 보고 즐길 수 있는가? 답은 뭐예요? 관람객이죠. 관람객.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만 해야 되고, 먹을 것을 파는 사람은 뭐예요? 먹을 것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거기 관심이 있고, 경기 전체를 관람하는 관람객만이 운동 경기를 잘 보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철학하는 철학자는 겁니다. 철학자는 이렇게 전체를 보고 즐기는 자이다, 전체에 대한 관망을 시도하는 자이다 라고 피타고라스를 말했습니다. 이런 측면의 철학자는 사변 철학자죠. 그리고 또 이제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은 실존, 우리들의 현실 존재가 실존인데, 우리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살아가는 삶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이 세계의 원형 이데아인데, 이데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이데아를 모방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현상이고 사물들이다라고 봤거든요. 그럼 이데아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데아. 실제로 분석해서 우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변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사변이죠. 사변을 통해서 전체적인 상속에 나오는 거죠.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자기에게로 이끄는 동력자, 원동자, 모든 움직이는 것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자, unmoved mover. 이런 원동자가 있어서 세상의 변화와 운동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어떤 우주론적 그 신존재 증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알퀴나스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비롯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 고대 세계에 무슨 뭐 과학도구가 있었겠어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을 잘
그리면서 직관적으로 이런 개념들을 이제 얻게 된 거죠. 바로 이런 방법들이 사변 철학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변 철학의 중요한 두 가지 흐름은 분석 철학과 사변 철학으로 나눠져 있어요.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특별히 그 주류는 분석 철학으로 내려오고 있으면서 우리가 종교 철학을 이렇게 배우는데 주요한 방법론이 되는 것은 이제 주로 분석 철학이죠. 물론 사변 철학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종교에 관해서 배울 때 그 안에도 사변 철학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그 안에서 또 사용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이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